속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한국산 반도체 수입 전면 금지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열도는 승전보라도 울린 듯 들썩이고 있지만 정작 일본 최대 제조기업들의 라인이 하나둘 가동을 멈추는 기이한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남자의 이름은 카노 히데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에너지와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심의관이자 이번 한국산 반도체 봉쇄를 기획한 핵심 인물입니다. 불과 10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도쿄 총리 관저 브리핑룸에서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한국 기술? 그거 우리가 과거에 다 가르쳐준 하청 기술일 뿐입니다. 이제 일본의 국책반도체 연합이 직접 시장을 탈환하겠습니다. 그의 오만한 발언에 일본 우익 매체들은 환호했고 카노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카노는 김포공항행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몸을 묻은 채 창밖에 먹구름만 멍하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무릎 위로 주먹을 꽉 쥐어보지만 차갑게 식어가는 가슴의 공포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36시간.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이 대한민국 앞에 무릎을 꿇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무엇이 일본 최고의 엘리트 관료를 하루 반만에 서울로 도망치듯 날아오게 만든 걸까요? 시작은 사소한 부품 하나였습니다. 금지령 선포 15시간 후 일본의 자존심이자 세계 최대 완성차 기업인 외국의 대기업 타하라 공장 라인이 멈췄습니다. 단돈 몇 달러짜리 한국산 전력 제어 칩 하나가 없어서 수천만 원짜리 차량들이 출고되지 못한 채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뒤이어 외국의 가전 대기업 이미지 센서 공장과 오사카 가전 라인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카노는 몰랐던 겁니다. 일본의 첨단 산업을 돌리는 혈관이자 심장. 그 공급망의 73%가 메이드 인 코리아에 장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쿄 총리 관저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의 대기업을 설득해라. 카노의 휴대전화는 일본 대기업 경영진들의 항해 전화로 불이 났고 믿었던 대만의 업체와 미국의 업체는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물량이 없습니다. 6개월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제 시계는 36시간을 향해 갑니다. 서울 한국의 대기업 삼성 서초 사옥 회의실 문 앞 36시간 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에 초췌해진 카노가 서 있습니다. 그는 협상이 아니라 국어를 위해 이 문을 열어야 합니다. 자, 과연 회의실 안에서 우리 기업인들은 그에게 어떤 사이다 같은 일침을 날렸을까요? 일본 정부가 필사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그 굴욕적인 역전극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우리 기업들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국가산업 전략을 설계했던 심의관 카노 히데키입니다. 저는 평생 일본의 기술력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한국의 대기업들이 거둔 성과는 그저 운 좋게 우리가 흘린 기술의 부스러기를 주워먹은 결과라고 폄하해왔습니다. 제가 설계한 한국산 반도체 수입 중단 카드는 사실 일본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발표된 직후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의 차가운 정적 속에서 저는 제가 쏜 신호탄이 우리 스스로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아야 했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이 일본이라는 거대한 고객을 잃는 순간 눈물로 사죄하며 매달릴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브리핑룸의 조명이 꺼지고 제가 제 집무실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저를 맞이한 것은 승리의 축배가 아니라 일본 제조업의 뿌리부터 흔들리는 파열음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화려한 네온 사인을 바라보며 한국의 대기업들이 곧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비서가 들고 온 첫 번째 보고서는
환상을 악몽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본 내 주요 공급망 가동률이 정책 발표. 3시간 만에 15% 급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보고가 현장의 단순한 동요에 의한 수치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기초과학 데이터상으로는 한국산 부품이 없어도 일본 내 중소업체들이 충분히 대체재를 공급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각 실무진들에게 데이터의 출처를 재확증하고 현장의 혼란을 진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재검증을 거치며 돌아온 수치는 더욱 정교하고 냉혹하게 저를 압박해왔습니다. 일본 정밀 기계 부문의 한국산 부품 의존도는 애초에 제가 보고받았던 30%가 아니라 실제 가동 공정 전체의 80%를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일본 기업들이 지난 10여 년간 한국 대기업의 압도적인 기술, 신뢰성 때문에 장비 설계 자체를 한국 표준에 맞춰버렸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장인 정신이 깃든 부품들이 사실은 한국산 반도체가 보내는 신호 없이는 단 한 줄의 코드도 실행할 수 없는 빈 껍데기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연구원들에게 한국산 반도체의 설계를 즉각 분석하여 일본산 범용 반도체로 대체할 수 있는 우회 경로를 찾으라고 독촉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사흘 밤낮을 매달려 한국 대기업 삼성 제품을 뜯어보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기술의 격차가 아니라 압도적인 벽이었습니다. 삼성이 구현한 미세 공정의 수율과 안정성은 수치상으로 일본의 최첨단 라인보다 최소 4세대 이상 앞서 있었습니다. 일본이 복제하려 시도한 시제품의 불량률은 50%를 넘나들었지만 삼성의 제품은 0.001%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격차를 목격한 일본의 기술자들이 허망한 표정으로 장비를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 저는 비로소 우리가 지옥의 문을 열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우리가 무시했던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전 세계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전 세계 언론들이 먼저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경제 전문지들은 처음에는 일본의 결단에 주목하며 한국 경제의 위기를 점쳤지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 그 화살은 일본 정부로 향했습니다. 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일본이 자국의 혈관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기괴한 실험을 하고 있다며 비웃었습니다. 일본 제조업의 주가는 연쇄 폭락을 거듭했고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제 일본의 오만이 가져올 파멸적인 결과에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도쿄 집무실의 창틀을 꽉 쥔 채 점점 어두워지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한국을 얕잡아 보던 일본 사회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공포와 원망으로 뒤바뀌었고 이제 모든 비난의 화살이 저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감당해야 할 진실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물밑에서 준비하던 진짜 추악한 계획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음모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삼성은 어떻게 그 음모마저 사전에 간파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다음 단계에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일본이 숨겨온 진짜 만행이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전역의 거대 공장들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멈추고 대신 무거운 정적만이 흐르기 시작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직면한 것은 현장의 비명이었습니다. 도쿄의 집무실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은 저를 사지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일본을 대표하는 완성차 대기업의 총괄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점잖은 목소리는 간대 없이 비명을 지르며 제게 물었습니다. 심의관, 당신이 장담했던 대체 부품은 어디 있나? 우리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멈출 때마다 매 분당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책임을 당신이 질 것인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미 대만의 업체와 미국의 업체에 긴급 발주를 넣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그건 저조차 믿지 못할 궁여지책에 불과했습니다. 그 직후 제가 확인한 실무 보고서는 사실상 일본 제조업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대만의 대기업 측에서 보내온 공식 답변서에는 일본 측이 요청한 사양의 반도체는 한국의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초정밀 공정이 아니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냉정한 평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설령 생산 라인을 개조한다 해도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소식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미국의 대기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핵심 고객사 물량조차 한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소화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일본의 긴급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일본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수많은 정밀 부품들이 사실은 한국산 반도체라는 뇌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좀비 상태였다는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믿기지 않는 현실을 부정하며 일본의 국책연구소에 즉각 지시하여 우리가 보유한 기술로 한국산 반도체를 복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라고 광기 어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의 박사급 인력 수백 명이 투입되어 삼성이 생산한 칩을 분해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기술의 격차가 아니라 압도적인 벽이었습니다. 삼성이 구현한 나노 단위의 공정 수율은 일본의 장비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영역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재검증을 위해 실험실에 불을 사흘 밤낮으로 밝혔지만 돌아온 수치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의 성능을 모방하려 했던 일본의 최첨단 라인 시제품은 가동 30분 만에 열화 현상을 일으키며 타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하드웨어의 차이가 아니라 한국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공정 노하우와 데이터의 집합체라는 것을 일본의 천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수치와 기록을 오류라고 의심하며 한국을 무시하던 외국의 시선은 이제 경악과 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일본의 경제 정책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대체 삼성은 어떻게 일본이라는 기술 대국을 이토록 완벽하게 종속시켰는가라는 근본적인 원인 분석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던 전문가들은 놀라운 기록들을 찾아냈습니다. 삼성은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내부 경쟁에 매몰되어 있을 때 전 세계 반도체 생태계의 표준을 한국식으로 재편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규제를 가했던 지난 시간 동안 한국은 오히려 소재 국산화를 완벽하게 끝냈고 역으로 일본이 없으면 안 되는 핵심 공정 기술을 전 세계 인공지능 서버와 자율주행 차의 필수 사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사용하는 기술의 심장이 한국의 손끝에서 결정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만 애써 부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포는 이제 일본 내륙을 넘어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일본 제조업의 몰락이 글로벌 공급망의 연쇄 붕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뉴욕과 런던의 거물 투자자들은 일본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일제히 폐기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대기업 주가는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 사태 속에서 유일한 구원 투수로 지목되며 상상도 못할 수치로 치솟았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무너뜨리겠다고 휘두른 칼날이 도리어
자신의 경제를 절단해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저는 도쿄 도심의 차가운 정적 속에서 멈춰선 공장들의 굴뚝을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우리가 대체 무슨 괴물을 건드린 것인가? 하지만 진짜 무서운 사실은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일본 정부 내부의 치명적인 만행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 제품에 치명적인 품질 결함이 있다는 가짜 보고서를 조작하여 국제사회에 배포하려는 추악한 작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음모의 실행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이미 우리의 이 추악한 수싸움까지 완벽하게 간파하고 있었고,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과연 일본 정부가 조작하려던 거짓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이 준비한 완벽한 데이터의 반격이 어떻게 일본의 자존심을 가루로 만들어버렸을까요? 그 소름 돋는 역전극은 다음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었는지 그 증거를 보게 되실 겁니다. 일본 정부가 극비리에 준비한 대응책은 산업 경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비열하고도 추악한 것이었습니다. 도쿄의 지하 벙커에 소집된 특수 대응팀은 한국의 대기업 제품에 치명적인 보안 결함과 품질 조작이 있다는 가짜 증거를 만들어 전 세계에 배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회의의 기록 담당자로서 그들이 내뱉는 섬뜩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받아 적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일본의 제조업이 멈춘 이유가 한국산 반도체의 공급 중단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 측이 의도적으로 일본의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해 불량 반도체를 심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본 내 관영 매체들과 글로벌 홍보 대행사를 동원해 한국의 대기업이 전 세계 정보통신망을 도청하고 있다는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만한 카노였던 저조차도 이 무리한 도박이 가져올 파국이 두려워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 일본 정부는 유럽과 미국의 주요 정보기관들에게 위조된 품질 결함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삼성이 생산한 최신형 칩이 가동 2000시간을 기점으로 급격한 성능 저하를 일으키며 일본의 정밀 장비들을 고의로 고장 내고 있다는 정밀 분석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모두 일본 연구소에서 데이터를 조작해 만든 허구였습니다. 저는 이 거짓 보고서가 전 세계 뉴스데스크를 장식하는 순간 삼성은 전 세계의 공정로 몰릴 것이고 일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입 금지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치졸한 작전은 시작된 지 단 2시간 만에 예상치 못한 거대한 반격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반격의 주체는 다름 아닌 전 세계의 수만 개의 고객사로부터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던 삼성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이 가짜 보고서를 배포한 직후 삼성은 전 세계 모든 언론사에 단 한 장의 데이터 시트와 함께 실시간 가동 로그를 공개했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에 공급된 모든 반도체의 개별 시리얼 번호와 가동률, 그리고 실시간 불량 수치가 소수점 6자리까지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히 칩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칩이 세계 어디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완벽하게 모니터링하는 인공지능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조작한 2000시간 성능 저하 데이터는 한국 측이 공개한 500만 시간 가동 데이터 앞에서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보일 정도로 초라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은 이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일본이 자신들의 실책을 덮기 위해 동맹국의 기술력을 음해하려 했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증명되자
외국의 대기업 정보기술 부문장들은 일제히 일본 정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독일의 한 자동차 대기업은 일본 정부가 조작한 보고서 때문에 자신들의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일본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배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수치와 기록을 오류라고 의심하며 한국을 은근히 무시하던 미국의 기술 분석가들조차 이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은 과거의 망령에 갇혀 있지만 한국의 데이터는 이미 미래를 살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일본의 거짓말이 아니라 어떻게 한국의 대기업이 이러한 완벽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는지 그 경이로운 배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원인을 추적하던 외신들은 삼성의 내부에서 비밀리에 전승되어 오던 품질 절대주의 기록들을 발굴해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일본이 과거에 보여준 제조 방식보다 훨씬 더 엄격한 공정 통제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으며 일본산 장비조차 한국식 소프트웨어를 입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성능을 낼 수 없도록 설계 구조를 선점해왔던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삼성은 이미 5년 전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본의 기술적 결함을 대체할 수 있는 독자적인 나노 공정 알고리즘을 완성해둔 상태였습니다. 즉,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기술 전쟁을 선포한 순간 한국은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수천 가지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도쿄 집무실에서 이 모든 참패를 지켜보던 저는 숨을 쉴 수 없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일본 전역의 제조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정부의 사퇴를 종용했고 엔화 가치는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으로 폭락하며 일본의 국부를 증발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따로 있었습니다. 삼성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에만 공급하던 특수 공정칩의 생산 라인을 전면 폐쇄하고 이를 동남아시아와 미국으로 이전하겠다는 최종 통보를 보내온 것입니다. 이는 곧 일본 제조업의 영구적인 사형 선고를 의미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숨겨왔던 만행이 드러남과 동시에 한국이라는 거인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확인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일본이 살 길은 오직 하나, 서울로 날아가 그들의 구두 끝이라도 잡고 애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기업은 이미 우리를 위해 더 잔혹한 진실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다음 일격은 무엇일까요? 일본 정부의 추악한 조작 음모가 전 세계 실시간 데이터 앞에 처참히 박살난 직후 도쿄의 총리 관저는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대기업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가짜 보고서를 뿌린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국제표준기구와 세계무역기구에서는 일본 정부의 데이터 조작 행위를 엄중히 경고하며 일본산 정밀 부품 전반에 대한 신뢰성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그 혼돈의 중심에서 일본이라는 국가의 존망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일본 전역의 주요 공장들은 이미 가동 중단 30시간을 넘기며 가동 불능 상태에 빠졌고 이제는 전력망과 통신 인프라까지 한국산 관리칩의 공급 중단으로 인해 간헐적인 마비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총리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특사 자격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과거 제가 한국을 하청기지라고 비하하며 큰소리쳤던 그 오만한 입술은 이제 공포로 인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환영 인파가 아니라 차가운 서울의 공기와 한국 대기업 보안팀의 엄격한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수행원 몇 명만을 데리고 곧장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삼성의 본사 사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도쿄의 정적과는 대조적으로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기술로 무장한 도시는 일본이 멈춰 선 시간 동안에도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옥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압도적인 건축물의 위용과 내부를 가득 채운 긴장감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로비 전광판에는 전 세계 공급망 점유율 수치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일본의 자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수치와 기록을 오류라고 의심하며 한국을 무시하던 저의 과거가 이 거대한 빌딩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가소로운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제가 마주한 삼성의 임원진들은 제가 상상했던 분노에 찬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너무나 차분하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패를 다 잊고 있는 절대자가 미물에게 보내는 무심한 시선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허리를 90도로 꺾어 숙였습니다. 36시간 전 도쿄 브리핑룸에서 한국을 채찍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소리쳤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발 일본의 제조업을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조작과 무례를 공식적으로 사죄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협상이 아니라 비굴한 구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사과를 받은 한국의 임원은 서류 한 장을 내밀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는 데이터로 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가 내민 서류에는 일본 정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진짜 재앙의 원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그동안 세계 최고라고 자랑해온 소재 기술조차 사실은 삼성이 제공한 원천 특허와 공정 라이선스 없이는 단 한 방울도 생산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폭로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일본이 소재와 장비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대기업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일본의 소재 기업들을 자본과 기술로 우회 지배하며 그들의 연구 개발 방향을 한국 시스템에 종속시켜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가하거나 수입 중단을 선언하는 것은 마치 오른팔이 머리의 명령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자르는 행위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 수치가 담긴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제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휘두른 칼이 사실은 한국이 쥐어준 장난감 칼이었고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그 칼자루를 부러뜨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외국의 대기업 경영진들이 이 회담의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화상회의에 접속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일본의 강경 대응을 지지하던 유럽과 미국의 투자자들은 한국 측이 공개한 기술 종속 매트릭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소재의 92%가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특허망에 걸려 있었으며 일본이 독자 기술이라고 주장하던 것들조차 한국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외국의 시선은 이제 일본을 향한 동정에서 거대한 배신감과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일본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벌인 도박이 사실은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발악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일본 제조업의 회생 가능성이 아니라 한국이 구축한 이 견고한 기술 제국이 전 세계 경제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회의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사죄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은 서류 위로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산업 정책을 총괄하던 심의관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완전한 멸망을 막기 위해 한국의 대기업이 제시한 굴욕적인 조건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조건에는 일본의 주요 핵심 기술 연구소를 한국 대기업의 관리하에 둔다는 조항과 함께 앞으로 일본의 모든 산업 표준을 한국의 지시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경제적 속국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임원진들은 감정적인 반응 없이 오직 숫자로만 대화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파멸시키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세계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노이즈를 제거할 뿐입니다. 라는 그들의 말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밝히는 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로 날아와 사죄를 구걸하던 그 시각, 도쿄에서는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 내의 강경파들이 한국의 대기업에 마지막으로 가할 수 있는 물리적인 타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더라도 한국의 기술 패권을 길동무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기업은 이마저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비장의 무기는 일본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강경파들이 시도하려 했던 최후의 만행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그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으며 전 세계의 찬사를 받게 되었을까요? 제가 서울의 차가운 회의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일본 제조업의 생존을 구걸하고 있던 그 시각, 도쿄의 총리 관저 지하에서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 저와 대립각을 세워온 초강경파 세력들이 자신들의 오만이 불러온 파국을 인정하는 대신 전 세계 경제를 길동무로 삼아 동기어진하겠다는 광기 어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은 삼성이 일본에 공급하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수출되는 한국산 핵심 부품들의 국제 인증 절차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일본 내에 위치한 글로벌 데이터 중개 서버를 강제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한국에 가할 수 있는 최후의 일격이자 일본이 죽더라도 한국의 기술 패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장의 무기라고 굳게 믿으며 차단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스위치를 누른 순간 도쿄 지하 벙커의 모든 모니터에는 붉은색 경고등 대신 한국어로 된 짧은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강경파들이 준비했던 작전명은 이른바 열도 고립 작전이었습니다. 일본을 경유하는 모든 국제 통신 케이블과 반도체 유통망을 마비시켜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을 일으키고 그 책임을 한국의 공급망 불안정으로 돌리려는 수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가진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해 삼성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이 실행되기 직전 서울 회의실에서 저와 대면하고 있던 삼성의 수석 부사장은 무심하게 자신의 태블릿 PC를 제 쪽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그 화면에는 도쿄 지하 벙커에서 당황해하는 강경파들의 얼굴이 실시간 보안 카메라 화면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국가 기밀이라고 믿었던 모든 정보가 이미 한국 대기업의 보안 시스템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고 그들이 차단하려 했던 네트워크는 이미 수시간 전에 한국의 기술진에 의해 가상화 공간으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부사장은 제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를 상대로 유치한 도박을 준비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일본의 물리적 간섭이 불가능한 우주 통신망과 해저 우회로를 개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삼성은 수년 전부터 일본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비해 일본을 아예 거치지 않는 새로운 태평양,
횡단 초고속 데이터망을 독자적으로 구축해 두었습니다. 일본이 차단을 시도한 그 순간 전 세계 물류 네트워크는 0.1초의 지연도 없이 한국이 준비한 클라우드 허브로 자동 전환되었습니다. 수치로 확인된 결과는 일본의 오만을 비웃듯 처참했습니다. 일본이 차단을 시도하려 했던 네트워크의 실제 영향력은 전체 공급망의 고작 7%에 불과했지만 한국이 구축한 대체망의 효율성은 기존보다 30%나 더 빨랐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고립시키려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전 세계 인터넷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멍청한 자폭을 저지른 셈입니다. 이 전대미문의 사태가 실시간으로 공개되자 외국의 대기업들과 전 세계 정보기술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치와 기록을 오류라고 의심하며 한국의 성장세를 시기하던 유럽의 일부 엔지니어들조차 이제는 한국의 대기업을 향해 기술의 신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과 압도적인 기술 선점 안목이 단순히 운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이 이 과정에서 공개한 일본의 기술 도용 기록은 전 세계를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겉으로는 기술 강국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한국 대기업이 개발한 핵심 나노 특허를 몰래 베껴 쓰고 있었으며 심지어 이를 이용해 제3국에 수출까지 해왔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은 이 모든 부정행위의 증거를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수치 데이터와 함께 전 세계 특허 법원에 즉각 제출하며 일본의 기술적 기반을 뿌리째 뽑아버렸습니다. 관심이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하며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이 기이한 역전극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아날로그식 공정에 집착하고 내부 파벌 싸움에 몰두하는 동안 삼성은 전 세계 인재들을 흡수하고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을 반도체 공정에 결합하는 초격차 전략을 이미 완수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구축한 국가 단위의 기술 방어 체계는 일본이라는 한 국가의 행정력을 아득히 초월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경제 전쟁을 도발했을 때 그들은 이미 자신들보다 100배는 더 강력한 지능형 요새의 계란을 던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서울 회의실에 앉아 일본 강경파들이 패배를 인지하고 절규하는 모습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이 자신만만하게 보낸 작전 시작 신호는 한국 대기업의 서버 한 구석에서 스팸 처리되어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찬양하며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의 유일한 구원자로 추앙하고 있을 때 일본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선은 일본의 사과를 넘어 일본이라는 국가가 가진 모든 산업 자산이 어떻게 한국의 시스템 아래로 흡수될 것인가라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의 거물급 투자자들은 일본 정부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다면 일본의 모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즉각 회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 삼성이 이 모든 상황을 단순히 일본을 굴복시키기 위해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준비한 진짜 일격은 일본이 숨겨왔던 만행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더 저렴하고 강력한 기술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류 공영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일본이 독점하려 했던 구시대적 특허들을 한국이 모두 해방시키고 이를 한국 표준으로 통합하여 전 세계에 무료로 배포하겠다는 선언이 나온 것입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 전 세계는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일본의 비열한 만행과 한국의 숭고한 기술 철학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강경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닫고 집단 사퇴를 선언했으며 저는 삼성 임원들 앞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그들이 제시한 새로운 시대의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지구의 기술 종주국임을 선포하고
일본은 그 아래에서 기술의 전수를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명된 서류를 넘기려던 찰나, 회의실의 메인 컴퓨터가 갑자기 암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은 일본 정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아니 일본 정부가 수십 년간 은폐해온 최악의 국가적 시스템 결함에 대한 실시간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방금 제가 서명한 서류조차 휴지 조각으로 만들 만큼 거대한 재앙의 전조였습니다. 암전된 화면 위로 일본 열도 전체가 붉은 격자망에 갇힌 형상이 떠오릅니다. 이 그래픽은 상징이 아니라 실측 데이터의 시각화 결과입니다. 일본 전역 47개, 도도부연의 전력통신금융교통 시스템이 단일 연산 구조에 연결되어 있으며 그중 68%가 이미 안정 임계값을 초과한 상태라는 진단이 동시에 표시됩니다. 이 수치는 예측이 아니라 지난 72시간 동안 누적된 실시간 로그를 기반으로 산출된 값입니다. 이 데이터를 처음 외부에 공유했을 때 해외의 반응은 즉각적인 부정이었습니다. 일본을 기술 선진국으로 분류해온 해외 투자기관 12곳 중 9곳이 공식 질의서를 보내왔고 그중 7곳은 측정 알고리즘의 편향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일부는 한국 기업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험도를 최소 30% 이상 과대 산정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의 전제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의 국가 시스템이 이 정도로 취약할 리 없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반박 대신 재검증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독일, 싱가포르의 독립감사 기관이 동일한 조건으로 재측정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일본 정부가 제출한 내부 보고서 1200페이지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정상 가동으로 표시된 구간 중 41%에는 장애, 발생 시 대응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고 중앙 제어 시스템의 복구 알고리즘 설명은 평균 3줄에 불과했습니다. 기술 문서라기보다는 요약 메모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재검증 결과가 도착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를 포함한 6대 도시의 전력망 평균 부하율은 92%를 기록했고 피크 시간대에는 104%까지 치솟았습니다. 금융결제 시스템의 평균 지연 시간은 일본 정부 발표치보다 2.7배 길었고 통신장애 발생 시 완전 복구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11시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수치는 우리가 제출한 데이터와 오차 범위 1.3% 이내로 일치했습니다. 의심은 더 깊은 검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이 독자 기술이라고 주장해온 원자력 발전소 제어 모듈 14종의 코드 해시값을 대조한 결과 그중 13종이 우리가 12년 전 배포한 상용 프로세서 기반 소프트웨어와 완전히 동일한 구조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이 결과가 공개되는 순간 일본 측 엔지니어는 해당 코드의 내부 연산 로직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설명을 대신했습니다. 숫자가 누적될수록 시선은 이동했습니다. 처음에는 결과를 부정하던 이들이 이제는 원인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일본 내부에는 독자적인 복구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는지, 왜 주요 장애 로그의 원본이 일본 서버가 아닌 외부 백업 시스템에만 남아있는지, 왜 일본 중앙 제어 시스템의 패치 이력이 삼성의 배포 기록과 완벽히 일치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 질문에 일본 정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재신 과거 외주 계약의 잔재, 기술 이전 과정의 관행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은 숫자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일본 국채를 최고 등급으로 분류하던 글로벌 신용평가사 2곳이 동시에 재검토를 선언했고 일본을 핵심 기술 파트너로 분류하던 다국적 기업 18곳 중 11곳이 계약 조항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우리 쪽으로는 다른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누가 이 구조를 사전에 파악했는지, 누가 붕괴 가능성을 수치로 계산했는지, 누가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대비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답은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6년 전 일본 전력망의 이상 패턴을 감지했고
4년 전에는 금융통신을 포함한 통합 붕괴 시나리오를 완성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원격 복구용 인공지능 통합 솔루션이 개발되었고, 해당 시스템은 일본의 구형 하드웨어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누적 연구, 개발비 3조 2천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정치적 보상이나 공개적 인정은 전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시스템 붕괴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연쇄 타격을 수치로 계산한 결과, 이를 방치할 경우 전 세계 GDP의 최소 4.1%가 단기간에 증발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또 하나의 경보가 울렸습니다. 일본 내부 심층 네트워크에서 우리 복구 코드 일부가 무단으로 추출되어 외부망으로 전송되려는 시도가 포착되었습니다. 해당 코드에는 일본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 위치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그대로 확산될 경우 동일한 구조를 공유한 해외 시스템 9개국이 동시에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급격히 가라앉습니다. 이제 관심은 완전히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합니다. 일본이 얼마나 위험한지가 아니라 누가 이 구조를 방치했고 누가 이를 수습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수치는 충분히 쌓였고 일본이 쌓아온 기술 강국이라는 외형은 데이터 앞에서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저는 전송 버튼 위에서 멈춘 손을 내려다봅니다. 이 선택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판단이 전 세계 시스템의 연속성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전송 버튼 위에 멈춰 있던 제 손이 아직 내려가지 않았을 때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규칙적이지 않은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오류 알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측 관제 시스템이 분류한 위험 등급 중 최상위 단계, 즉 국가 단위의 악성 개입이 감지되었을 때만 출력되는 경보음이었습니다. 화면 한쪽에 표시된 타임스탬프는 일본 정부 내부 네트워크에서 비정상적인 패킷 흐름이 발생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분석 로그에 따르면 일본 내부의 특정 권한 서버 3곳에서 동시에 한국의 복구 코드 일부를 호출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호출 빈도는 초당 4만 7천 회를 넘었고, 이는 정상적인 시스템 점검 수준의 380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복구 코드에 포함된 권한 검증 모듈을 역이용해 전 세계 공용 보안망에 백도어를 심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일본 내부의 극단 세력이 마지막까지 선택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순간 삼성의 부사장은 아무런 감정 변화 없이 단말기를 조작했습니다. 그가 확인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복구 코드의 자가 방어 프로토콜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복구 시스템에는 외부 호출 패턴이 기준치를 0.02초 이상 초과할 경우 코드 전체를 즉시 격리하고 호출 지점을 역추적하는 다중방어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기능은 이미 3년 전부터 실전 배치되어 있었고, 이번 사태는 그 첫 번째 국가 단위 적용 사례였습니다. 모니터에는 일본 전역의 데이터 센터 지도 위로 붉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비인가, 호출이 발생한 위치, 중계 서버, 백업 노드까지 0.8초 간격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양자 암호 방벽이 활성화되며 외부로 나가려던 모든 패킷이 차단되었습니다. 차단 성공률은 실시간 지표로 표시되었고 최종 수치는 100.00%로 고정되었습니다. 단 한 줄의 코드도 국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일본 내부 서버에서는 급격한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역추적 알고리즘이 공격 경로를 따라 보호되지 않은 연산 구간의 과부하를 유도하면서 해당 서버들의 CPU 사용률이 2초 만에 99.8%를 넘었습니다. 냉각 한계를 초과한 장비들은 자동 셧다운에 들어갔고 일부 구형 서버는 물리적 손상을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외부 개입 없이
일본 시스템이 스스로 설계한 취약점 위에서 발생한 결과였습니다. 이 상황이 국제 보안 채널을 통해 공유되자 세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IT 기업 14곳이 일본 정부를 의도적 글로벌 보안 위협 주체로 분류하고 일본과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를 24시간 내 물리적으로 분리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을 경유하던 국제 데이터 트래픽의 62%가 즉시 우회 처리되었고 일본은 사실상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고립된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때 한국 측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관심을 일본의 범죄 행위 자체에서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일본 시민과 세계 경제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살리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시스템을 해체한 뒤 한국 표준 기반으로 재구축하는 디지털 재건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본의 금융, 전력, 통신망은 한국 대기업이 운영하는 중앙관제 시스템 하에 통합되며 일본 정부는 기술적 개입 권한을 전면 상실하게 됩니다. 수치는 명확했습니다. 해당 계획이 실행될 경우 일본 내의 시스템 안정도는 6개월 내에 99.97%까지 회복되며 글로벌 공급망 손실 예상치는 기존 예측 대비 78%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세계는 이 선택이 감정이 아닌 계산의 결과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붕괴를 통제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 기록은 빠르게 재편되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사태 이전 61%에서 단기간 내 94.6%까지 상승했고 일본이 보유하던 핵심 원천 기술 112건은 한국 시스템에 맞춰 재설계되며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각국의 엔지니어들은 결과보다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공통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국가 단위의 돌발 행동이 글로벌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전제를 세우고 이를 차단하는 글로벌 기술 안전망을 구축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봅니다. 실시간 지표에는 일본 시스템의 안정화 곡선이 서서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일본의 공식 항복 문서는 12페이지에 불과했지만 그 무게는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허위의 신화를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외국의 주요 인사들은 이미 도쿄가 아닌 서울로 이동하고 있었고 한국의 보안망과 반도체 솔루션을 자국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요청서가 분 단위로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사죄문을 읽어 내려가는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수치와 기록 앞에서의 필연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한국의 기술진이 일본의 심층 저장소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발견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드러난 어떤 조작보다도 깊숙한 곳에 숨겨진 기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 질서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지 그 마지막 증거가 곧 드러날 것입니다. 일본의 비밀 데이터 센터가 완전히 통제되고 강경파들의 신원이 모두 특정된 이후 한국의 기술진은 일본 중앙 서버 최신부에 위치한 제로 영역에 접근했습니다. 이 영역은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극소수만이 존재를 알던 구간으로 지난 30년간 외부 접근 기록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곳입니다. 접근 권한이 열리자마자 저장된 데이터의 총량이 표시되었습니다. 압축 기준 18.4페타바이트, 문서 환산 시 약 3억 페이지, 분량의 기록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된 것은 일본 정부가 수십 년간 집행해온 비공식 예산 항목이었습니다. 연평균 4조 엔 규모의 자금이 기술 추격 연구라는 명목으로 집행되었고 실제 사용처는 한국 대기업의 반도체 공정 정보 탈취, 협력사, 내부 인력 매수, 연구원 개인 계정 해킹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기록상 확인된 불법 접근 시도만 12만 6천 회에 달했습니다.
그중 91%는 한국의 보안 시스템에 의해 차단되었고, 나머지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주입해 역추적한 기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이 독자 기술이라며 세계 시장에 공급해온 첨단 소재와 부품들의 정체였습니다. 성분 분석 데이터와 특허 구조를 대조한 결과 해당 기술의 핵심 배합 비율 99%가 한국 대기업이 20년 전 이미 폐기한 구형 특허 조합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를 미세하게 변형해 새로운 기술인 것처럼 포장했을 뿐 단 한 건의 근본적 혁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결과는 실시간으로 국제표준기구와 주요 학회에 공유되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이 글로벌 스트리밍을 통해 공개되자 전 세계의 반응은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기술 기업과의 계약 해지 건수는 48시간 만에 2,317건을 기록했고, 일본 국채 금리는 하루 만에 기준치 대비 4.6%포인트 급등했습니다. 반면 한국 대기업의 기술 신뢰 지수는 국제평가 기관 기준 100점 만점에 99.8점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전까지 한국을 의심하던 해외 기술진들조차 데이터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심은 완전히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왜 한국은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았는가? 왜 한국의 기술은 수십 년간 앞서 있었는가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 신뢰를 기준으로 기술을 축적해왔고, 실패와 위기를 전제로 시스템을 설계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이 체면을 지키는 데 집중할 때 한국은 표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글로벌 기술 질서는 명확히 재편되었습니다. 반도체, 에너지 제어, 인공지능 연산 표준의 83%가 한국 주도로 제정이 되었고, 한국은 단일 국가 기준 세계 기술 표준 채택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이 과거 내뱉었던 한국은 우리가 키워준 나라라는 발언은 이제 공식 교재와 보고서에서 한국이 없었다면 일본의 시스템은 이미 붕괴되었을 것이라는 문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의 수정이었습니다. 저는 서초 사옥 회의실을 나서며 복도를 가득 메운 한국 엔지니어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승리에 도취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음 점검 일정과 다음 업데이트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한국 기술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외국의 주요 경영진들은 이제 도쿄가 아닌 서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와 보안 시스템이 자국의 전략 자산으로 채택되었다는 소식에 각국 정부는 공식 발표를 이어갔고, 한국의 연구 거점을 설치하겠다는 제안 금액은 이미 공개 수치만 합산해도 수백조 원에 달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이제 계약서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보증 문구가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질투하고 폄하하려 했던 대한민국은 이미 한참 앞에서 세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은 배신을 당하고도 시스템을 복구했고, 분노 대신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강자의 기준임을 저는 이 사흘 동안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난 36시간 동안 벌어진 일은 한 국가의 승리가 아닙니다. 거짓이 데이터 앞에서 무너지고 오만이 실력 앞에서 해체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한국을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쓰는 순간 그 신뢰의 무게를 함께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켜본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기준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세계에서 존중받는 이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본 정부가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이 굴욕적인 역전극의 진실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영상이 우리 기업들의 위대함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주변 분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시고
대한민국 파이팅이라는 댓글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술 전사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반도체 신화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